그날 밤 시계가 자정을 넘어가던 순간, 차가운 침실 문고리를 잡는 순간 강지훈은 직감했다.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늦은 귀가에도 늘 켜져 있던 거실의 스탠드 조명은 꺼져 있었고 정막만이 펜트하우스의 광활한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공기마저 낯설게 느껴졌다. 아내의 달콤한 향수 냄새 대신 무겁고 긴장된 기운이 그의 피부에 와 닿았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정적 속에서 굳게 닫힌 침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소리, 억지로 눌러 참는 듯한 교성과 가쁜 숨소리. 그건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자신의 완벽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파열음이었다. 그는 숨을 죽이고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지옥 그 자체였다. 믿을 수 없는 광경. 그가 세상 전부를 주고도 바꾸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자신의 아내 윤서연이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부터 거두어 친동생처럼 아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비서 박태민이었다. 두 사람은 어둠과 정사 속에서 뒤엉켜 지훈이 애써 쌓아 올린 신뢰의 성을 비웃기라도 하듯 뜨거운 숨을 내쉬고 있었다. 복도에서 새어들어온 빛이 그들의 땀으로 번들거리는 육체를 비췄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방안,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충격과 경악에 빠져 동공이 흔들리는 지훈의 눈.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경멸과 그래서 어쩔 건데? 라는 식의 디파이언스로 번득이는 서연의 눈. 그리고 순간의 공포 뒤에 숨겨진 차가운 야망을 가감없이 드러내는 태민의 눈. 그 짧은 순간 지훈은 모든 것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사랑, 믿음, 가족,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모든 것이 한낱째가 되어 발밑에 흩어지는 듯했다. 하지만 이 끔찍한 비극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모든 것이 찬란했으며 그들의 행복은 영원할 것처럼 보였다. 1년 전 대한민국 서울. 한강의 물결이 발 아래로 펼쳐지는 강남의 최고급 펜트하우스. 그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강지훈이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견고한 왕국이자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사랑하는 가족을 지켜줄 안전한 요새였다. 지훈, 그는 옥탑방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코딩에 매달리던 무일푼의 청년에서 시작해 대한민국 IT 업계를 뒤흔든 신화적인 인물이었다. 그가 설립한 AI 스타트업 넥서스 AI는 그가 밤샘 연구로 개발한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단숨에 업계의 총화로 떠올랐고 34세 나이에 그는 모두가 우러러보는 유능한 CEO가 되었다. 그의 성공 스토리는 언제나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지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나 통장의 숫자가 아니었다. 바로 그의 가족, 그가 목숨처럼 지키고 싶었던 세상의 중심이었다. 그의 성공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내 윤서연이 있었다. 명문대에서 금융을 전공하며 월스트리트 입성을 꿈꾸던 재원이었던 그녀는 지훈의 허황돼 보이는 꿈과 그의 눈 속의 광적인 열정만을 믿고 자신의 빛나는 미래를 기꺼이 포기했다. 지훈이 투자자를 찾아 헤매며 밤을 새울 때 그녀는 그의 곁을 지키며 낡은 오피스텔에서 함께 컵라면을 먹었다. 눈부신 미모와 지적인 분위기, 누구에게나 상냥한 미소. 그녀는 성공한 남자의 완벽한 아내이자 지훈의 지친 영혼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항구였다. 지훈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자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다. 아내의 희생 위에 자신의 성공이 세워졌다는 사실을 그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고 그 빚을 갚기 위해 그는 아내에게 세상 최고의 것들만 안겨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완벽한 세상에는 박태민이 있었다. 가난한 환경에서도 비상한 두뇌와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졌던 대학생 태민을 인턴으로 처음 만난 것은 5년 전이었다. 지훈은 그의 눈에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태민의 잠재력을 한눈에 알아보고 자신의 곁에 두어 기술과 경영, 그리고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을 친동생처럼 가르치고 이끌었다. 태민은 지훈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며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고 곧 지훈의 가장 믿음직한 오른팔이자 넥서스 AI의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핵심 인재가 되었다. 그는 언제나 겸손했고 지훈에 대한 존경심과 충성심을 숨기지 않았다. 모두가 그들의 관계를 단순한 상사와 부하가 아닌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끈끈한 형제애로 보았다. 지훈은
태민을 자신의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도 여느 때처럼 완벽한 그림 같았다. 최고급 레스토랑을 방불케 하는 저녁 식탁.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지우는 최근에 개발한 새로운 AI 알고리즘, 인간의 감정을 분석하여 예측하는 소울 엔진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눈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으로 소년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 기술만 완성되면 우리는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어. 단순한 데이터 분석이 아니야. 이건 기술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첫걸음이 될 거라고. 정말 엄청난 일이 될 거야.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언제나 그랬듯이 당신의 꿈을 듣고 있으면 저까지 가슴이 뛰는걸요. 대표님은 정말 천재이십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내실 수 있습니까?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때 식탁 밑에서 아들 민준이가 장난감 로봇을 조립하며 천진하게 외쳤다. 태민이 삼촌이 제일 좋아요. 우리 아빠 다음으로요. 꼭 우리 형 같아요. 그 말에 지우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태민의 어깨를 툭 쳤다. 들었지? 넌 이제 우리 가족이야. 내 동생이고 민준이 형이지. 태민은 감격에 벅찬 듯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대표님,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숙인 아주 짧은 찰나 그의 입가에 스친 미소는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모든 것, 이 화려한 야경, 이 고급스러운 저녁 식사, 그리고 저 남자의 아름다운 아내까지 모두 손에 넣으려는 자의 차가운 계산과 야망의 그림자였다. 그리고 그 순간 맞은편에 앉은 서연과 그의 시선이 허공에서 아주 잠시,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이라도 한 듯 비밀스럽게 교차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그들만의 신호였다. 완벽해 보이는 식탁 아래 보이지 않는 균열이 소리 없이 번지고 있었다. 성공한 남편의 거대한 그림자에 가려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린 아내의 공허함, 그리고 충성스러운 가면 뒤에 숨겨진 비서에 채워지지 않는 뜨거운 욕망. 이 두 가지 치명적인 독이 조용히 서로를 알아보고 어둠 속에서 손을 뻗기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10분, 여러분은 이 완벽한 가정이 어떻게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의 제물이 되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욕망과 한 번 무너진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처절한 기록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믿고 있다면 이 이야기를 놓치는 것은 당신 인생에 대한 가장 값비싼 경고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헌신적인 아내와 충직한 비서를 죄악의 파트너로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믿었던 남편은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리기 전에 그들의 배신을 알아챌 수 있었을까? 비극의 서막은 거대한 폭발이 아닌 한밤중의 나지막한 속삭임에서 시작되었다. 비극의 서막은 거대한 폭발이 아닌 한밤중의 나지막한 속삭임에서 시작되었다. 그날도 강지우는 자정이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다. 수백억 원대 투자 유치를 앞두고 하루가 48시간이라도 모자란 날들이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계약이 성사될 거라는 기대감에 마음만은 구름 위를 걷는 듯했다. 피로에 절어 넥타이를 풀며 침실로 들어섰을 때 아내 윤서연은 잠들지 않고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실루엣은 달빛을 받아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지만 어딘지 모르게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를 둘러싼 공기는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아직 안 잤어? 지훈의 목소리에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평소에 상냥한 미소는 없었다. 그 자리엔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마치 모든 색을 잃어버린 흑백 사진 같았다. 지훈 씨, 응, 서연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그녀는 한참 동안이나 말이 없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른 나무십처럼 바스러질 듯했다. 내가 요즘 뭘 하고 사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훈은 지친 몸을 이끌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의 코끝에 익숙한 아내의 향수 냄새가 스쳤지만 오늘은 그 향기마저 슬프게 느껴졌다. 피곤해서 그래. 요즘 내가 너무 바빴지. 미안해. 주말에 어디 좋은 데라도 갈까?
파리? 당신이 좋아하던 몽마르트 언덕에 가자. 서연은 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응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텅 빈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파리, 뉴욕, 그런 걸로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난 그냥 강지훈의 아내, 민준이 엄마. 그게 내 이름의 전부가 된 것 같아요.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윤서연으로 보지 않아요. 넥서스 AI 대표님 사모님일 뿐이죠. 당신이 사랑했던 그 여자, 밤새 경제 이론을 토론하고 자신만의 커리어를 꿈꾸던 윤서연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 화려한 펜트하우스라는 황금빛 새장 속에 갇혀 서서히 죽어가는 기분이에요. 너무 무기력해요, 지훈 씨. 그녀의 고백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지훈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는 동안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자신의 거대한 그림자 속에서 질식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녀 역시 한때는 누구보다 빛나는 사람이었다. 월스트리트를 꿈꾸던 재기발랄한 금융학도. 그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 자신의 꿈을 위해 포기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심했어. 당신이 원한다면 뭐든지 해줄게. 모든 말만 해.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서연의 눈에 처음으로 희미한 생기가 감돌았다. 나 다시 일하고 싶어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괜찮아요. 내 이름으로 된 명함을 갖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내고 싶어요. 그래야 다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녀의 간절한 목소리에 지훈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당연히 그래야지.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할 뿐이야. 그는 즉시 전화기를 들었다. 아내에게는 최고만을 주고 싶었다. 어설픈 자리는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국내에 막 진출하는 유럽 최고 명품 브랜드의 한국 지사, 마케팅팀에 그녀를 위한 자리를 만들었다. 단순한 직원이 아닌 VIP 전략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과장급 직책이었다. 그는 이것이 아내의 상처받은 자존감을 되찾아줄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서연은 다시 태어난 듯했다. 그녀는 잠자던 야망이 깨어난 맹수처럼 일에 몰두했다. 매일 아침 지훈보다 먼저 일어나 완벽하게 스타일링을 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그녀의 옷장은 우아한 가정주부의 드레스 대신 각 잡힌 명품 파워수트로 채워졌다. 그녀는 다시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공허함이 아닌 자신감과 야망이 불타올랐다. 저녁 식탁에서 아이의 재롱 대신 MA 전략과 마케팅 보고서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하는 아내가 조금 낯설었지만 지훈은 그녀가 행복해 보이니 그것으로 만족했다. 그는 아내가 되찾은 활기가 자신의 성공이 가져다준 또 다른 결실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황금빛 새장의 문을 열어주었을 때 새가 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둥지 자체를 파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운명의 그날은 장마가 절정에 달한 여름밤이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고 검은 하늘을 가르는 번개가 도시를 순간적으로 대낮처럼 밝혔다. 지훈이 막 퇴근하려던 참에 박태민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곤란해 보였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지금 올림픽대로인데 차가 완전히 서버렸습니다. 폭우 때문에 견인차도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 다친 데는 없고?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꼼짝도 못할 것 같습니다. 택시도 잡히지 않고요. 알았어. 거기서 기다려. 내가 지금 데리러 갈 테니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 이런 날씨에 어딜 가겠어. 지훈의 배려는 당연한 것이었다. 태민은 그에게 부하 직원, 그 이상이었으니까. 잠시 후 흠뻑 젖은 태민을 태운 지훈의 차가 펜트하우스 주차장으로 들어섰다. 서연은 갑작스러운 손님의 방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따뜻한 미소로 그를 맞았다. 어머, 태민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비를 쫄딱 맞았네. 우선 이 수건부터 써요. 따뜻한 저녁 식사가 차려졌다. 지훈과 태민은
자연스럽게 회사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훈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 열변을 토하자 태민은 경외심 어린 눈빛으로 맞장구를 쳤다. 그때 조용히 와인을 마시던 서연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그 기술을 시장에 론칭할 때 타겟 고객층을 너무 기술 애호가들에게만 한정하는 건 위험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대중을 상대로 감성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접근하는 편이. 그녀는 명품 마케팅 전략을 예로 들며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펼쳐나갔다. 지훈은 잠시 놀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다. 늘 자신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던 아내였다. 태민은 더욱 놀란 듯했다.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완전히 그녀에게 집중했다. 사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술의 본질보다 기술이 주는 환상을 파는 것이 중요하죠. 정말 대단한 통찰력이십니다. 서연은 태민의 칭찬에 싫지 않은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그녀는 전에도 태민을 여러 번 봤지만 오늘처럼 그를 유심히 관찰한 것은 처음이었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 셔츠 너머로 희미하게 드러난 탄탄한 몸, 그리고 나이는 어리지만 지훈 못지않게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빛나는 진지한 눈빛. 그는 더 이상 남편의 충직한 비서가 아니라 자신의 말을 이해하고 인정해주는 한 명의 매력적인 남자로 보였다. 특히 그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다. 그 시선에는 존경심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 어쩌면 연민과 호기심, 그리고 남자가 여자에게 보내는 뜨거운 관심이 뒤섞여 있었다. 식사가 끝나고 지훈은 해외 투자자와의 긴급 화상회의 때문에 먼저 서재로 들어갔다. 태민 씨는 게스트룸에서 자면 될 거야. 필요한 거 있으면 서연이한테 얘기하고. 난 통화 좀 길어질 것 같네. 거실에는 서연과 태민 단둘만 남았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태민이었다. 사모님은 행복하신가요? 당투한 질문이었다. 하지만 아까와는 그 무게가 달랐다. 서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네? 태민은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깊은 슬픔을 담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그저 아까 식사하실 때 대표님을 바라보시는 눈빛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모든 걸 다 가지신 분 같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이셔서. 그의 말은 서연의 가장 깊은 곳, 아무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던 상처를 정확히 찔렀다. 지훈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이해하지는 못했다. 그는 그녀의 외로움을 알지 못했다. 하지만 눈앞에 이 젊은 남자는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보고 있는 듯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자신의 사라져버린 꿈, 강지훈의 아내라는 이름의 무게, 그리고 이 화려함 속에 숨겨진 지독한 고독에 대해서 태민은 그저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는 섣부른 위로를 건네는 대신 깊은 공감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힘드셨겠네요. 와 같은 상투적인 말 대신 그는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나지막이 말했다. 그렇게 대단한 분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군요. 그것만으로도 서연은 몇 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대화가 길어지자 서연은 잠시 물을 가지러 일어섰다. 그녀가 서재로 돌아왔을 때 태민은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왠지 모르게 쓸쓸해 보였다. 그녀가 물컵을 건네자 태민이 나지막이 말했다. 대표님은 세상을 가지셨지만 가끔은 너무 높은 곳에 계셔서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은 보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는 서연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형형하게 빛났다. 사모님 같은 분이 그런 슬픈 표정을 짓게 만드는 세상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그의 눈빛은 뜨거웠고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위험한 위로가 담겨 있었다.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고통스럽게 뛰기 시작했다. 이 남자는 나를 알아준다. 이 남자는 내 외로움을 이해한다. 이성은 미친 짓이라고 위험하다고 경고했지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의 화산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그에게로 분출하고 있었다. 그녀는 들고 있던 물컵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크리스털 컵과 대리석 테이블이 부딪히는 쨍하는 작은 소리가 정적을 날카롭게 깼다.
그리고 그녀는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운명에 이끌린 사람처럼 천천히 손을 뻗어 창가에 기댄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다. 태미는 놀라지 않았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뜨거운 손으로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히 마주 잡았다. 창밖에서는 천둥이 세상을 뒤흔들듯 울부짖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그 손길은 단순한 위로나 유혹이 아니었다. 그것은 완벽했던 세계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계약이었다. 그 하룻밤의 위험한 공감은 결국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욕망의 불씨가 될 운명이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시작된 것은 위험한 관계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치밀하고 잔인한 음모의 첫걸음이기도 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시작된 것은 위험한 관계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한 치밀하고 잔인한 음모의 첫걸음이기도 했다. 그 폭풍우 치던 밤 이후 서연과 태민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다. 처음에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비밀스러운 위로였지만 곧 짜릿한 쾌락으로 변질되었고 마침내 멈출 수 없는 탐욕으로 발전했다. 그들은 지훈의 눈을 피해 호텔 스위트룸이나 인적 드문 별장에서 은밀한 만남을 이어갔다. 서연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욕망을 태민을 통해 다시 확인했고 태민은 자신이 그토록 선망하던 상류층의 여자를 정복했다는 사실에 취해갔다. 어느 날 오후 청담동의 한적한 프라이빗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서연이 나른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의 손가락이 태민의 셔츠 단추를 장난스럽게 매만지고 있었다. 만약 당신이 이 회사 넥서스 AI의 주인이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숨어서 만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녀의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었다. 그것은 달콤한 독이 묻은 유혹이었다. 그 말에 태민의 눈이 번뜩였다. 사실 그 생각은 태민의 머릿속에서 오랫동안 자라온 검은 욕망이었다. 지훈에 대한 존경심은 진심이었지만 그 존경심의 이면에는 언제나 지독한 질투와 열등감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는 생각했다. 저 남자가 가진 모든 것, 저 남자의 두뇌, 저 남자의 회사, 그리고 저 남자의 아내까지 내가 가지지 못할 이유가 뭔가? 태민은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서연 씨, 당신은 이런 곳에서 몰래 만날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빛나야 할 사람이라고요. 그는 그녀의 귓가에 악마처럼 속삭였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의 말은 서연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죄책감을 완전히 녹여버렸다. 그녀의 눈에 잠들어 있던 야망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화려한 트로피가 되기를 원치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 여왕이 되기를 원했고 박태민은 그녀에게 왕좌를 약속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미래는 단순한 정사를 넘어선 치밀한 작전 회의가 되었다. 태민은 지훈의 그림자처럼 행동하며 그의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의 경영 방식, 그의 인맥, 그의 약점까지도. 그는 지훈이 가장 신뢰하는 신복이었기에 회사의 가장 민감한 정보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접근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서연은 안주인이라는 완벽한 위장막을 이용해 내부 조력자 역할을 했다. 태민은 서연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대표님 서재에 있는 컴퓨터, 비밀번호는 아마 민준이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이겠죠. 그 안에 프로젝트 제우스 관련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걸 빼내야 해요. 며칠 후 지훈이 싱가포르로 해외 출장을 떠났다. 서연에게는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태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훈 씨, 오늘 밤 늦게 들어온대요. 집에 컴퓨터가 이상한데 와서 좀 봐줄 수 있어요? 당신이 전문가잖아요. 그날 밤 태민은 아무런 의심 없이 펜트하우스로 들어섰다. 그는 익숙하게 지훈의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서연이 뒤에서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역시 당신은 못하는 게 없네. 태민은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며 웃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고 검은 USB 하나를 꺼냈다. 평범한 저장 장치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회사의 모든 데이터를 복제하는 동시에
컴퓨터의 모든 활동을 감시하고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치명적인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싣는 괴물이었다. 컴퓨터가 조금 느려진 것 같아서요. 제가 최적화 좀 해드릴게요. 그는 태연하게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데이터가 복사되는 몇 분 동안 두 사람은 서재 안에서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다. 서연은 짜릿한 배덕감에 몸을 떨었다. 남편의 공간에서 남편의 가장 믿는 사람과 함께 남편을 배신하는 행위. 그것은 그녀에게 위험한 쾌감을 안겨주었다. 데이터 복사가 완료되고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설치되었다. 이제 지훈의 컴퓨터는 그들의 소나기에 들어온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회사의 기밀 자료, 주주 명부, 재무 상태, 그리고 지훈의 개인적인 이메일까지 모든 것이 그들의 감시 아래 놓이게 된 것이다. 태민은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으며 서연을 끌어안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다음 단계는 주주들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지. 그는 이미 회사의 지분 구조와 주요 주주들의 성향까지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일부 주주들의 약점과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흘리며 그들을 어떻게 구슬릴지에 대한 계획을 설명했다. 서연의 금융 지식과 사교계 인맥은 이 계획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그녀는 남편의 아내라는 지위를 이용해 주주들의 아내들에게 접근했고 태민이 건네준 정보를 이용해 그들을 교묘하게 회유하거나 협박했다. 며칠 후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자축하기 위해 두 사람은 강남의 한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은 마치 자신들의 발 아래 놓인 미래처럼 보였다. 태민은 샴페인 잔을 들어 올리며 서연을 향해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지훈을 향한 존경심 따위는 없었다. 오직 탐욕과 승리에 대한 확신만이 가득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태민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신 뒤 창밖의 야경을 가리키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조금만 기다려, 서연 씨. 저 모든 것, 아니 저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곧 우리의 것이 될 테니까.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눈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쌓아 올리고 있는 욕망의 성이 사실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축배 소리는 사실 비극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는 장송곡의 서곡일 뿐이었다. 쇠.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을 비웃기라도 하듯 어둠 속에서 또 다른 눈이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쌓아 올리고 있는 욕망의 성이 사실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모래성이었다는 것을. 그들의 축배 소리는 사실 비극의 클라이맥스를 향해 달려가는 장송곡의 서곡일 뿐이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한 통의 익명 이메일이었다. 그날 오후 강지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분기 실적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수백 개의 그래프와 숫자들이 그의 눈앞에서 춤을 췄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다음 단계의 투자 유치 전략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 그때 모니터 한 구석에 작은 알림창이 떴다. 스팸이려니 무시하려던 순간 무언가 불길한 예감이 그의 손을 멈추게 했다. 마치 뱀이 등골을 스치는 듯한 서늘한 감각. 그는 마우스를 움직여 메일을 열었다. 본문은 텅 비어 있었다. 오직 파일 하나가 첨부되어 있을 뿐이었다. image 001.jpg quote.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그는 파일을 클릭했다. 사진이 천천히 화면에 떠올랐다. 흐릿했던 이미지가 선명해지는 순간 지훈의 숨이 멎었다. 사진 속에는 아내의 하얀색 마세라티 기블리 차량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배경은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은밀한 만남을 위한 장소로 유명한 부티크 호텔의 입구였다. 사진이 찍힌 시간은 평일 오후 2시. 서연이 클라이언트와 미팅이 있다고 했던 바로 그 시간이었다. 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다. 이게 뭐지? 누가 왜 이런 사진을 보낸 거지? 동업자의 악의적인 장난일까? 아니면 그가 외면하고 싶었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희미하게 피어오르던 의심의 실체일까? 그는 사진을 확대했다. 번호판은 틀림없는 아내의 차였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애써 침착하려 했다.
우연일 거야. 근처에 다른 볼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맹렬하게 뛰는 심장은 그의 이성적인 판단을 비웃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우는 평소와 같았다. 그는 다정한 남편의 가면을 쓰고 아내를 맞았다. 오늘 미팅은 잘했어? 그럼요.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아마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서연은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떤 흔들림도 찾아볼 수 없었다. 지우는 그 완벽한 얼굴 뒤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일지 생각하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순진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왕국에 침입한 적을 찾아 헤매는 상처 입은 사냥꾼이었다. 그는 소란을 피우지 않았다. 분노를 터뜨리거나 그녀를 추궁하는 대신 그는 침묵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철저한 데이터와 논리를 신봉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의 의심 또한 완벽한 증거로 입증해야 했다. 배신에 대한 대가는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차갑고 계산된 반격이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서연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 차 정기 점검 받을 때가 된 것 같아. 내가 오늘 회사 가는 길에 서비스 센터에 맡겨줄게. 서연은 아무 의심 없이 차 키를 건넸다. 하지만 지훈이 향한 곳은 공식 서비스 센터가 아니었다. 그가 오랫동안 비밀스럽게 거래해온 전직 국정원 출신이 운영하는 보안 장비 업체였다. 그는 그곳에서 군용 등급의 초소형 GPS 추적기를 구입했다. 먼지 한 톨만 한 크기의 그 장치는 한 번 부착하면 배터리 교체 없이 1년간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전송하는 물건이었다. 그는 차가 리프트에 올라간 사이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차체 하부 깊숙한 곳에 직접 그 장치를 부착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의 손끝에 전해졌다. 그의 마음도 그 금속처럼 차갑고 단단해지고 있었다. 두 번째 단계는 집이었다. 그는 서연이 사용하던 서재의 노트북을 주목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그 노트북으로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곤 했다. 어느 날 밤 서연이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지우는 서재로 들어갔다. 자신의 집이었지만 그는 마치 도둑처럼 발소리를 죽였다. 그는 아내의 노트북을 열었다. 사랑하는 아내의 사적인 공간을 엿보는 행위에 손이 떨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미리 준비해 온 USB를 꽂았다. 화면에는 단순한 시스템 업데이트 창이 떴지만 그 뒤에서는 그녀의 모든 키보드 입력 기록과 파일 접근 내역을 실시간으로 그의 암호화된 개인 서버로 전송하는 정교한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이 설치되고 있었다. 설치가 완료되는데 걸린 시간은 단 5분. 하지만 그 5분 동안 그의 영혼은 지옥을 오갔다. 마지막으로 그는 집안의 보안 카메라 시스템에 접근했다. 거실, 복도, 주방을 비추는 카메라들. 그는 새로운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았다. 대신 기존 시스템의 설정을 변경했다. 녹화 영상 저장 기간을 48시간에서 30일로 늘리고 모든 영상이 자신의 휴대폰과 연동된 별도의 클라우드 서버에 이중으로 백업되도록 설정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집을 감시하는 보이지 않는 감시자가 되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는 거대한 거미줄을 쳐놓고 먹잇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냉혹한 거미가 되었다. 그리고 진실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잔인한 모습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매일 밤 자신의 집무실이나 차 안에서 태블릿 PC를 켜고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추었다. 그의 화면에는 3개의 창이 동시에 떠 있었다. 하나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아내의 차를 보여주는 GPS 지도, 다른 하나는 그녀가 노트북에 입력하는 모든 단어가 기록되는 키로거 로그, 그리고 마지막은 집안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보안 카메라 영상이었다. 어느 수요일 오후, 서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자기, 오늘 팀 회식이 길어질 것 같아. 동료들이랑 저녁 먹고 들어갈게. 늦을 테니 먼저 자요. 사랑해. 하지만 같은 시간, 지훈의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GPS는 그녀의 차가 청담동의 한 레스토랑이 아닌 한강변의 한적한 호텔 주차장에 2시간째 멈춰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키로거 로그를 스크롤했다. 어제 오후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으로 바로 그 호텔의 스위트룸을 박태민의 이름으로 예약했다. 심장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또 다른 날, 지우는 부산으로 1박 2일 출장을 갔다.
서연은 영상통화에서 아쉬운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없으니 집이 너무 텅 빈 것 같아요. 보고 싶어 죽겠어. 하지만 그가 전화를 끊자마자 그의 태블릿에 연결된 복도 CCTV 영상은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익숙한 실루엣, 박태민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그는 마치 제 집처럼 편안하게 신발을 벗고 거실로 향했다. 그리고 잠시 후 거실 카메라에는 실크 가운 차림의 서연이 태민의 목을 끌어안고 뜨겁게 입을 맞추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 지우는 더 이상 화면을 쳐다볼 수 없었다. 그는 태블릿을 덮었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와 배신감에 숨이 막혔다. 하지만 그는 소리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내면에서는 무언가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슬픔을 넘어선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리려는 차가운 분노였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날이 왔다. 그날은 싱가포르 국부펀드와의 최종 투자 계약을 앞둔 중요한 화상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지우는 차를 한적한 곳에 세우고 노트북으로 회의에 접속했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중요한 계약. 그는 완벽한 미소와 논리로 투자자들을 설득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 화면에 GPS 알림이 떴다. 리버뷰 호텔. 그곳은 오늘 서연이 말했던 동료의 생일 파티 장소가 아니었다. 지우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었다.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는 최고급 스위트룸만을 운영하는 VVIP들을 위한 비밀스러운 공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모니터 속 투자자에게 미소 지었다. 따라서 저희 넥서스 AI의 소울 엔진 기술은 미래 시장을 선도할 혁신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의 입은 회사에 빛나는 미래를 말하고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내와 태민의 모습으로 가득 차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20분간의 회의는 지옥처럼 길었다. 마침내 회의가 끝나고 노트북을 덮는 순간 지훈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다. 그는 전화기를 들어 태민의 위치를 추적했다. 그의 위치 또한 리버뷰 호텔로 표시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그는 운전대를 잡았다. 단단한 가죽의 감촉이 느껴졌지만 그의 손은 아무런 감각도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차를 출발시키지 않고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눈물 대신 차가운 강철 같은 결심이 벼려지고 있었다. 이제 사냥은 끝났다. 남은 것은 오직 심판뿐이었다. 그녀의 저주 같은 말을 뒤로하고 지우는 말없이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 완벽했던 그의 세계도 완전히 끝났다. 하지만 지우는 몰랐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끔찍한 비극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서연의 위협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미 시작된 그의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거대한 음모의 연장선이었다. 다음날 아침,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지우는 텅 빈 유령처럼 회사로 향했다. 어제의 충격으로 머릿속은 뒤죽박죽이었지만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러나 그가 자신의 왕국이라고 믿었던 넥서스 AI의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늘 자신을 향해 깍듯이 인사하던 직원들의 시선이 그를 피했고 로비를 지키는 보안 요원들의 얼굴도 낯설었다. 그가 대표 집무실로 향하는 게이트에 아이디 카드를 대는 순간 차가운 기계음과 함께 붉은 경고등이 켜졌다.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 그가 의아해하며 보안 요원에게 물었다. 낯선 얼굴의 보안 요원은 무감각한 표정으로 그를 막아섰다. 죄송합니다만 대표님, 오늘부로 대표님의 모든 출입 권한이 정지되었습니다. 뭐라고? 지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바로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웅성거리는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누군가 집무실로 향하는 거대한 유리문에 붙은 공지문을 가리키고 있었다. 지훈은 천천히 몸을 돌려 그곳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글자들을 믿을 수 없었다. 주주총회 임시 결의에 따라 강지훈 대표이사의 모든 직무를 잠정 정지합니다. 회사는 현재 강지훈 대표의 심각한 배임 및 횡령 혐의에 대한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박태민 부사장이 대표이사 직무대행을 맡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는 얼어붙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숨을 쉴 수 없었다. 배임? 횡령. 그리고 대표이사 직무대행. 박태민? 어젯밤 자신에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았던 그 남자의 이름이 버젓이 자신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을 터뜨렸다. 이건 악몽이다. 아주 지독하고 질 나쁜 악몽.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이사회 의장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다른 이사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칼에 찔려 하루아침에 쫓겨난 것이다. 그날 저녁, 진우가 망연자실에 있는 그에게 찾아와 조사한 서류들을 내밀었다. 말도 안 돼. 태민이가 벌써 반년 전부터 움직였어. 네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 주주들의 지분을 야금야금 사들였고 서연 씨가 그걸 도왔다. 그녀가 주주들의 아내들을 만나 내 건강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렸고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식으로 불안감을 조성했어. 그리고 어젯밤 네가 출장 간 사이에 열린 임시 이사회에서 태민이가 집 컴퓨터에서 빼돌린 자료를 조작해서 네 횡령 증거라고 제출한 거야. 지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아내의 위협은 허세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방아쇠를 당긴 후에 그를 조롱했던 것이다. 그는 아내만 잃은 것이 아니었다. 친구, 회사, 그리고 자신의 인생 전부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 후 몇 주 동안 지훈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졌다. 언론은 IT 신화의 몰락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의 횡령 혐의를 대서특필했고 그는 하루아침에 존경받는 CEO에서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혔다. 한때 그에게 투자를 못해 안달이었던 사람들은 길에서 마주쳐도 모르는 척 고개를 돌렸고 함께 미래를 꿈꾸던 동료들은 그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세상은 승리한 자의 편이었다. 한편 지훈의 자리를 빼앗은 태민과 서연은 승리감에 도취했다. 태민은 지훈의 집무실 의자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보며 서연을 자신의 무릎에 앉혔다. 어때, 서연 씨? 이제 이 모든 게 우리 거야. 믿을 수 없어. 태민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해. 그들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그들만의 승리를 자축했다. 하지만 권력이라는 달콤한 술은 사람을 취하게 만들고 또 미치게 만드는 법이다. CEO가 된 태민은 예전에 겸손하고 영리했던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오직 자신의 능력 덕분이라고 믿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폭군으로 변해갔다. 그는 지훈과 함께 회사를 키워온 원년 멤버들을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하나둘씩 내쫓고 그 자리를 자신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는 예스맨들로 채웠다. 지훈이 몇 년에 걸쳐 쌓아올린 신중한 사업 계획들은 그의 즉흥적인 결정 하나로 휴지 조각이 되었다. 넥서스 AI의 혁신적인 기술력은 사라지고 오직 단기적인 이익을 좇는 위험한 투자만이 계속되었다. 서연은 그런 태민의 모습에 점점 불안감을 느꼈다. 이것은 그녀가 꿈꾸던 파트너십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태민에게 조언했다. 태민 씨,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에요? 기존 개발팀을 모두 해고하는 건 너무 위험해요. 프로젝트 제우스의 핵심은 그들에게 있는데. 하지만 태민은 그녀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서연 씨, 당신은 이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내 옆에서 아름답게 웃어주기만 하면 돼. 그의 말에 서연은 모욕감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히 박태민의 여자가 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벌인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동등한 파트너로서 인정받고 싶었다. 하지만 태민에게 그녀는 이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용한 도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두 사람의 갈등은 회사의 위기와 함께 깊어졌다. 핵심 인력들이 떠나자 기술 개발은 정체되었고 태민의 독단적인 경영에 질린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회사는 급격히 기울어갔다. 결정적인 사건은 한 내부 회의에서 터졌다. 재무 상태 악화에 대한 대책 회의에서 서연이 자신의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태민은 모든 임원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의견을 무시하고 면박을 주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 조용히 있어. 회의가 끝나고 서연은 집무실로 찾아가 그에게 따졌다.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나에게 그런 모욕을 줄 수 있어요? 나도 이 회사의 주주라고요.
태민은 의자에 깊숙이 기댄 채 경멸적인 웃음을 흘리며 그녀를 바라봤다. 주주? 강지훈을 배신하고 얻은 그 몇 주 가지고? 착각하지 마, 윤서연. 당신은 처음부터 내 계획의 일부였을 뿐이야. 당신의 역할은 이제 끝났어. 그는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그녀의 발치에 던졌다. 이게 내 몫이야. 남편 배신한 여자한테는 과분한 돈이지. 이제 그만 꺼져.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태민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한때 자신을 향했던 뜨거운 욕망 대신 차가운 혐오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은 사랑을 한 것이 아니라 더 교활한 포식자에게 이용당했을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지훈이라는 왕을 배신하고 더 잔인한 폭군을 왕좌에 앉힌 어리석은 반역자였다. 한편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지훈은 작은 월세방에서 아들 민준과 함께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낮에는 공사장을 전전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어느 날 밤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던 지훈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이대로 사라져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자신을 보며 천사처럼 웃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 그는 이를 악물었다. 무너질 수 없었다. 적어도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는 잠든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맹세했다.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지만 그 안에는 꺼지지 않는 불꽃이 담겨 있었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해. 하지만 약속할게. 아빠가 반드시 다시 일어설게.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야. 너에게 떳떳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해서. 그의 눈에서 흐르던 절망의 눈물은 어느새 강철 같은 의지의 불씨로 변해가고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재건이었다. 아들을 위한, 그리고 무너진 자기 자신을 위한 처절한 재건의 시작이었다. 잿더미 속에서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재건이었다. 아들을 위한, 그리고 무너진 자기 자신을 위한 처절한 재건의 시작이었다. 지훈의 맹세는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다음 날부터 달라졌다. 더 이상 절망에 빠져 술로 밤을 지새우거나 과거를 회상하며 눈물 짓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고 그의 모든 행동에는 목적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낮에는 여전히 공사장에서 먼지를 뒤집었었지만 밤에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무언가를 미친 듯이 연구하고 설계하기 시작했다. 변화의 첫걸음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고된 노동을 마치고 녹초가 되어 허름한 월세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방문 앞에 몇 명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넥서스 AI 시절 그가 가장 아꼈던 핵심 개발자들이었다. 그를 이끌던 최 부장이었다. 대표님, 최 부장은 헬쑥해진 지훈의 모습을 보고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지훈은 담담하게 그들을 맞았다. 여긴 어쩐 일인가들. 보다시피 이제 나 대표 아니야. 아닙니다. 저희에게는 영원한 대표님이십니다. 저희 다 회사 그만뒀습니다. 뭐라고? 왜? 박태민 밑에서는 단 하루도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대표님의 비전과 철학을 모두 망가뜨렸습니다. 저희는 강지훈이라는 사람을 믿고 따랐던 거지. 넥서스 AI라는 간판을 보고 일했던 게 아닙니다. 대표님, 만약 다시 시작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저희도 함께하게 해주십시오. 최 부장 뒤에 서 있던 젊은 개발자들도 모두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눈에는 지훈을 향한 변치 않는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지훈은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돈과 명예는 사라졌지만 그가 사람들에게 심어주었던 신뢰와 비전은 여전히 살아남아 그의 곁으로 돌아온 것이다.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들의 손을 힘껏 잡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이후
지훈의 작은 월세방은 대한민국 IT 업계의 가장 뜨거운 심장부가 되었다. 지훈과 3명의 개발자. 그들은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세상 최고의 기술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그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달렸다. 낡은 컴퓨터와 화이트보드 하나로 그들은 넥서스 AI의 핵심이었던 소울 엔진을 뛰어넘는 새로운 인공지능 알고리즘 VQD 솔루션 개발에 착수했다. 한때 최고급 에스프레소 머신이 있던 사무실은 이제 값싼 인스턴트 커피 향과 밤샘 작업의 땀 냄새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까? 어느 비 오는 밤 그의 월세방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문을 열어보니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서 있었다. 엉망이 된 모습의 윤서연이었다. 화려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짙은 피로와 깊은 후회에 절어있는 한 여자가 서 있을 뿐이었다. 무슨 일이지? 지훈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작은 USB 하나를 내밀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박태민이 당신 컴퓨터에 심었던 스파이웨어 기록, 그 사람이 주주들에게 보냈던 이메일, 조작된 재무자료 원본, 전부 다요. 왜 이제 와서 이걸 나한테 주는 거지? 지훈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봤다. 나도 그 사람한테 똑같이 당했어요. 그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용했던 거예요. 그녀는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당신 말이 맞았어요. 난 정말 멍청했어. 이건 용서를 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지막 남은 양심 같은 거예요. 당신한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최소한 그 인간이 당신의 모든 것을 훔쳐가는 건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걸로 당신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야. 난 당신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야. 내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잃어버린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거지. 그는 그녀 앞에서 차갑게 문을 닫았다. 문 뒤에서 서연의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다. 서연이 가져온 USB는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 그 안에는 박태민의 모든 범죄 행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지훈과 진우는 그 증거들을 바탕으로 반격의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했다. 그것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다. 철저하게 법에 근거한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는 완벽한 심판이었다. 그들은 먼저 태민이 훔쳐간 소울 엔진 기술의 소유권이 지훈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들을 모았다. 태민은 그 기술을 자신의 것인 양포장의 해외 투자자들과 계약을 맺었지만 핵심 소스 코드의 저작권은 여전히 지훈의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어서 그들은 스파이웨어 로그를 분석해 태민이 어떻게 회사의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주주들을 속여 의결권을 확보했는지를 시간대별로 완벽하게 재구성했다. 서연의 증언은 이 모든 것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지훈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소장에 마지막으로 서명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군. 고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후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날 아침 박태민은 자신이 차지한 CEO의 집무실에서 의기양양하게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박태민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태민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저항했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가 수사관들에게 끌려나가자 넥서스 AI의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의 몰락은 그가 지훈을 끌어내렸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고 추잡했다. 재판은 길지 않았다. 지훈이 제출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하고 압도적이었다. 스파이웨어 로그 파일, 조작된 회계 장부 원본, 그리고 서연의 결정적인 증언까지. 태민은 최고의 변호인단을 고용했지만 명백한 진실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법정에서 그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지훈을 모함하려 했지만 그의 발악은 오히려 재판부의 분노만 살 뿐이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일, 지훈은 법정에 나가지 않았다. 그는
집에서 아들 민준이와 함께 조용히 레고를 조립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진우에게서 문자가 왔다. 징역 10년. 법정 구속. 짧은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승리의 눈물이 아니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되돌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법의 심판은 끝났다. 하지만 시간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로크. 법의 심판은 끝났다. 하지만 시간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박태민에게 내려진 10년이라는 형량은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법적인 대가였지만 그것이 강지훈이 잃어버린 시간과 무너진 신뢰를 되돌려주지는 못했다. 재판이 끝나고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곧 새로운 스캔들에 열광했고 한때 IT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넥서스 AI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모든 것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지켜야 할 아들 민준이가 있었고 되찾아야 할 자신의 인생이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몇 달 후 지훈은 자신을 끝까지 믿고 따라준 옛 동료들과 함께 구로 디지털 단지의 한 허름한 사무실을 얻었다. VQD, 솔루션, 가치, 질문, 그리고 데이터라는 뜻을 담은 작지만 단단한 새 회사의 시작이었다. 한때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을 내려다보던 CEO의 사무실은 이제 낡은 창문으로 옆 건물의 벽만 보이는 작은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최고급 원두커피 대신 믹스커피 봉지가 쌓여 있었고 값비싼 가죽 소파 대신 낡은 간이 침대가 한쪽 구석을 차지했다. 환경은 비참할 정도로 달라졌지만 그들의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지훈은 더 이상 구름 위를 걷는 CEO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맨 앞에서 코드를 짜고 밤을 새워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개발자 강지훈으로 돌아왔다. 그와 동료들은 잃어버린 소울 엔진을 넘어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들에게는 돈도 화려한 사무실도 없었지만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 무렵 지훈은 서연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늦어서 미안해요. 그는 한참 동안이나 메일을 열어보지 못했다. 그녀에 대한 분노는 이미 희미해졌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그는 메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길지 않은 글이 담겨 있었다. 나라는 사람이 당신 인생에 얼마나 끔찍한 존재였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민준이 엄마로서 그리고 한때 당신의 아내였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하고 싶었습니다. 태민 씨가 당신의 모든 것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부디 다시 일어서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에 민준이가 나를 찾거든 엄마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고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지훈은 조용히 이메일을 닫았다.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 용서할 수도 그렇다고 저주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이제 그저 그의 인생을 스쳐 지나간 아픈 과거일 뿐이었다. 시간은 무섭게 흘러갔다. VQD 솔루션은 작은 회사였지만 그들의 기술력은 진짜였다. 지훈은 과거의 인맥에 의존하는 대신 오직 실력으로 승부했다. 그는 작은 중소기업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었다. 처음에는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다. 배임 횡령으로 쫓겨난 CEO라는 꼬리표는 생각보다 즐겼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진심으로 고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밤을 새워서라도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그의 진심은 조금씩 통하기 시작했다. 그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작은 기업들의 생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거대 기업의 획일적인 솔루션에 만족하지 못했던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VQD 솔루션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진짜 기술자 집단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2년 후
VQD 솔루션은 업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그들은 국내 최대의 온라인 유통업체와 100억 원 규모의 물류 최적화 AI 솔루션 계약을 체결하며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했다. 계약이 성사되던 날, 지우는 값비싼 양복 대신 깔끔한 흰 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파트너사의 대표에게 허리를 숙여 악수하며 말했다. 저희는 화려한 말 대신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대표님의 눈을 보니 알겠습니다. 이건 속임수나 거품이 아니라 진짜 실력과 진심이라는 것을요. 한편 넥서스 AI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태민이 감옥에 간 후 회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지만 이미 핵심 기술과 인력을 모두 잃은 회사는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였다. 한때 IT 업계의 미래로 불렸던 회사는 결국 경쟁사의 헐값에 인수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배신으로 얻은 왕국은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렸다. 지훈의 삶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아들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저녁에는 함께 숙제를 하고 책을 읽어주었다. 그는 아들에게 과거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아빠가 왜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 왔는지, 엄마는 어디에 있는지 묻는 아들의 질문에 그는 그저 아빠가 더 중요한 걸 깨달았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2035년 가을,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더욱 화려해져 있었다. 테헤란로의 한 빌딩. 이제는 국내 최고의 AI 기업으로 성장한 VQD 솔루션의 대표이사 강지훈은 막 중요한 해외 계약을 성사시키고 나오는 길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다. 그가 반짝이는 검은색 제네시스 G90에 오르려던 순간이었다. 그의 차 앞으로 낡은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위태롭게 멈춰섰다. 헬멧을 쓴 남자는 배달통에서 음식을 꺼내려다 그만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플라스틱 용기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뜨거운 국물이 그의 바지에 쏟아졌다. 아, 뜨거워.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헬멧을 벗었다. 지우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10년의 세월이 무섭게 핥히고 지나간 나직지만 너무나도 낯선 얼굴. 수척해진 뺨,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세상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공허한 눈빛. 박태민이었다. 태민도 고개를 들다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한때 대한민국 IT 업계를 호령하던 젊은 천재와 그의 충직했던 오른팔. 10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태민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이네. 지훈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대표님, 태민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어갔다. 지훈은 그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나 증오 같은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남은 것은 그저 깊은 연민과 인생의 더섭음에 대한 씁쓸함 뿐이었다. 괜찮나? 지훈이 쏟아진 음식을 보며 물었다. 태민은 대답 대신 고개만 더 깊이 숙였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감히 지훈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10년 전 그는 이 남자의 모든 것을 빼앗고 비웃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은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지훈은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로 음식값 물어주고 치료라도 받아. 아닙니다. 대표님, 제가 어떻게... 받아. 이건 동정이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이 편하자고 하는 거야.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가 차에 오르기 직전 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대표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것은 1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다. 지훈은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그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야. 자네가 망가뜨린 자네 인생한테 해야지. 잘 가게.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룸미러를 통해 길가에 망연히 서서 자신이 준 수표를 내려다보는 태민의 초라한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다. 화려한 파멸도
통쾌한 승리 선언도 없었다. 그저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 앞에서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자와 모든 것을 잃었던 자의 운명이 조용히 제자리를 찾았을 뿐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준아, 아빠 이제 끝났어. 집에 가는 길이야. 오늘 저녁은 아빠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어때? 잠시 후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다. 좋아요. 아빠, 사랑해요. 지훈의 입가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법의 심판은 끝났다. 하지만 시간의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박태민에게 내려진 10년이라는 형량은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법적인 대가였지만 그것이 강지훈이 잃어버린 시간과 무너진 신뢰를 되돌려주지는 못했다. 재판이 끝나고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곧 새로운 스캔들에 열광했고 한때 IT 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넥서스 AI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모든 것이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았다. 그의 앞에는 지켜야 할 아들 민준이가 있었고 되찾아야 할 자신의 인생이 있었다. 재판이 끝나고 몇 달 후 지훈은 자신을 끝까지 믿고 따라준 옛 동료들과 함께 구로 디지털 단지의 한 허름한 사무실을 얻었다. VQD 솔루션. 가치, 질문, 그리고 데이터라는 뜻을 담은 작지만 단단한 새 회사의 시작이었다. 한때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을 내려다보던 CEO의 사무실은 이제 낡은 창문으로 옆 건물의 벽만 보이는 작은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 최고급 원두커피 대신 믹스커피 봉지가 쌓여 있었고 값비싼 가죽 소파 대신 낡은 간이 침대가 한쪽 구석을 차지했다. 환경은 비참할 정도로 달라졌지만 그들의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지훈은 더 이상 구름 위를 걷는 CEO가 아니었다. 그는 다시 맨 앞에서 코드를 짜고 밤을 새워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개발자 강지훈으로 돌아왔다. 그와 동료들은 잃어버린 소울 엔진을 넘어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들에게는 돈도 화려한 사무실도 없었지만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 무렵 지훈은 서연으로부터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다. 늦어서 미안해요. 그는 한참 동안이나 메일을 열어보지 못했다. 그녀에 대한 분노는 이미 희미해졌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그는 메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길지 않은 글이 담겨 있었다. 나라는 사람이 당신 인생에 얼마나 끔찍한 존재였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민준이 엄마로서 그리고 한때 당신의 아내였던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는 하고 싶었습니다. 태민 씨가 당신의 모든 것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부디 다시 일어서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언젠가 아주 먼 훗날에 민준이가 나를 찾거든. 엄마가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고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지훈은 조용히 이메일을 닫았다.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 용서할 수도 그렇다고 저주할 수도 없었다. 그녀는 이제 그저 그의 인생을 스쳐 지나간 아픈 과거일 뿐이었다. 시간은 무섭게 흘러갔다. VQD 솔루션은 작은 회사였지만 그들의 기술력은 진짜였다. 지훈은 과거의 인맥에 의존하는 대신 오직 실력으로 승부했다. 그는 작은 중소기업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줄 맞춤형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주었다. 처음에는 문전박대를 당하기 일쑤였다. 배임 횡령으로 쫓겨난 CEO라는 꼬리표는 생각보다 질겼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진심으로 고객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밤을 새워서라도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그의 진심은 조금씩 통하기 시작했다. 그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작은 기업들의 생산성이 눈에 띄게 향상되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거대 기업의 획일적인 솔루션에 만족하지 못했던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VQD 솔루션은 문제를 해결해주는 진짜 기술자 집단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2년 후 VQD 솔루션은 업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그들은 국내 최대의 온라인 유통업체와 100억 원 규모의 물류 최적화 AI 솔루션 계약을 체결하며 화려하게 재기에 성공했다. 계약이 성사되던 날, 지우는 값비싼 양복 대신 깔끔한 흰 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파트너사의 대표에게 허리를 숙여 악수하며 말했다. 저희는 화려한 말 대신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 대표님의 눈을 보니 알겠습니다. 이건 속임수나 거품이 아니라 진짜 실력과 진심이라는 것을요. 한편 넥서스 AI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태민이 감옥에 간 후 회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었지만 이미 핵심 기술과 인력을 모두 잃은 회사는 빈 껍데기나 마찬가지였다. 한때 IT 업계의 미래로 불렸던 회사는 결국 경쟁사의 헐값에 인수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배신으로 얻은 왕국은 신기루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렸다. 지훈의 삶은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예전처럼 일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아들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고 저녁에는 함께 숙제를 하고 책을 읽어주었다. 그는 아들에게 과거에 대해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아빠가 왜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 왔는지, 엄마는 어디에 있는지 묻는 아들의 질문에 그는 그저 아빠가 더 중요한 걸 깨달았기 때문이야. 라고 대답할 뿐이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2035년 가을,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더욱 화려해져 있었다. 테헤란로의 한 빌딩, 이제는 국내 최고의 AI 기업으로 성장한 VQD 솔루션의 대표이사 강지우는 막 중요한 해외 계약을 성사시키고 나오는 길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단단했다. 그가 반짝이는 검은색 제네시스 지구십에 오르려던 순간이었다. 그의 차 앞으로 낡은 배달 오토바이 한 대가 위태롭게 멈춰섰다. 헬멧을 쓴 남자는 배달통에서 음식을 꺼내려다 그만 균형을 잃고 넘어졌다. 플라스틱 용기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뜨거운 국물이 그의 바지에 쏟아졌다. 아, 뜨거.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헬멧을 벗었다. 지우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10년의 세월이 무섭게 핥히고 지나간 나직지만 너무나도 낯선 얼굴. 수척해진 뺨,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세상에 대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공허한 눈빛. 박태민이었다. 태민도 고개를 들다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그 자리에 굳어버렸다. 한때 대한민국 IT 업계를 호령하던 젊은 천재와 그의 충직했던 오른팔. 10년 만의 재회는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태민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이네. 지훈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다. 대표님, 태민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기어 들어갔다. 지훈은 그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나 증오 같은 감정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다. 남은 것은 그저 깊은 연민과 인생의 더섭음에 대한 씁쓸함뿐이었다. 괜찮나? 지훈이 쏟아진 음식을 보며 물었다. 태민은 대답 대신 고개만 더 깊이 숙였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감히 지훈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10년 전 그는 이 남자의 모든 것을 빼앗고 비웃었다.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은 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지훈은 지갑에서 수표 몇 장을 꺼내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로 음식값 물어주고 치료라도 받아. 아닙니다, 대표님. 제가 어떻게... 받아. 이건 동정이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이 편하자고 하는 거야. 지훈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다. 그가 차에 오르기 직전 태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대표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것은 1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다. 지훈은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그 사과는 나한테 할 게 아니야. 자네가 망가뜨린 자네 인생한테 해야지. 잘 가게.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출발했다. 룸미러를 통해 길가에 망연히 서서 자신이 준 수표를 내려다보는 태민의 초라한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다. 화려한 파멸도
통쾌한 승리 선언도 없었다. 그저 시간이라는 거대한 강물 앞에서 한때 모든 것을 가졌던 자와 모든 것을 잃었던 자의 운명이 조용히 제자리를 찾았을 뿐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준아, 아빠 이제 끝났어. 집에 가는 길이야. 오늘 저녁은 아빠가 좋아하는 김치찌개 어때? 잠시 후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다. 좋아요. 아빠, 사랑해요. 지훈의 입가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한 미소가 번졌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